영화의 시작은 폭풍으로 가득한 장면이다.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드래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지 않기를 외친다. 다른 세이비어들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 나선다. 젊은이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절대적인 힘으로 드래곤에게 반격한다. 주변에 사는 불바다로 뒤덮인다. 멀리서 두 소녀가 그 절망적인 전투를 바라본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년 전으로 돌아간다.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이 학생은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잠이 들고 있다. 꿈속의 화려한 성과 아름다운 분홍 머리의 공주가 나타난다. 그녀는 그와 매우 친밀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전장에서 만남과 이별을 이끌고 있다. 공주는 그에게 달콤한 키스를 선물한다. 비가 섞여 내린다. 그는 그 아이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 현실은 꿈과 다르다. 그 여자는 계약식에서 졸고 있는 그를 머리로 쳐버린다. 코지준 후 두 사람은 서로가 전생의 형제임을 깨닫는다. 그 소녀는 기뻐서 울 정도다. 그는 자신이 모로아라고 설명해야 한다. 전생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갑자기 그들은 옆에서 기절한 소녀를 본다. 다가가서 물어보자 모로아가 그 낯선 소녀에게 키스를 받는다. 꿈속에서 어지러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실수로 다른 사람과 키스했지만 여동생은 아직 이 생에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소리친다. 한참 논쟁을 한 후 그 어지러운 소녀가 결정한다. 너 정말 흥미롭구나. 여동생은 떠나버린다. 그 후 모두 교실에 들어가 자신을 소개한다. 여동생은 열정적으로 사스키라고 소개한다. 목표는 두 번째로 강한 세이비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스키의 활발하고 친근한 모습과는 달리 반은 그녀의 엉뚱한 태도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 실수로 키스한 그 소녀의 이름은 시즈노. 수업 중에 깊이 잠들어 있다. 탈의실에서 사스키는 그들의 이생의 사랑에 대해 중얼거린다.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그녀의 큰 목소리에 방 전체가 그녀가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스키는 모로아를 따라 훈련 장소로 간다. 시즈노도 뒤따른다. 모두가 얇은 장막을 넘어야 한다. 시즈노가 말하기를 결계 내에서의 상처가 그들의 실제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로아는 잠자는 친구의 지식에 감명을 받는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두 가지 광마법과 안마법에 대해 설명한다. 반에서 플라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 능력은 사용자가 전생을 기억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스키는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그녀는 몇몇 자들이 강력한 괴물을 원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그들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스키는 정의의 교훈을 주고 싶어 분노한다. 두 사람 모두 플라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경기가 벌어진다. 사스키는 날카로운 검을 사용하고 그 깡패의 무기는 큰 도끼이다. 동생의 공격은 그자에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검을 매우 빠르게 날려버렸다. 사스키가 그 깡패 쪽으로 다시 달려갔다. 검을 들고 그는 그녀의 뒤에서 한 방을 날렸다. 그로 인해 사스키의 머리가 크게 찢어졌다. 모로아는 이를 보고 급히 사스키에게 옷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자는 둘 다 비참한 약자라고 조롱했다. 그녀는 수치심에 쩔어 도망쳤다. 수업이 끝난 후 둘은 함께 데이트를 했다. 사스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동생이 사는 곳은 자주 괴물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자주 대피해야 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키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전생에 오빠와 함께 있었던 꿈을 꾸었다. 모로아와 함께. 그녀는 자신이 구세주로서 모로아를 보호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투에서 오빠와 함께 날개를 펴고 싶었다. 깡패와의 패배는 사스키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을 주었다. 싸움을 일으키고 패배한 그녀는 심지어 모로아에게 꾸지람을 듣고 싶었다. 전생에서 그가 자주 하던 방식처럼 그때 시즈노가 나타났다. 그녀가 사스키를 대신해 꾸짖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스키의 감자칩도 먹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시즈노는 모로아를 자신의 두 폭탄에 끌어들였다. 사스키는 이 변태 여자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시즈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사스키를 조롱하며 웃었다. 시즈노는 모로아를 사스키에게 돌려주었다. 사스키는 급히 모로아에게 자신의 평평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딱딱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 일로 인해 사스키는 화가 나서 도망쳤다. 모로아는 시즈노에게 사스키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조용히 말했다. 훨씬 나아졌다. 방과 후 모로아는 코노와 대결을 하러 갔다. 그에게 사스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자신이 그 말을 따를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 모로아가 그를 한 번만 가격하면 된다. 사스키는 목욕 중에도 시즈노에게 경기를 보라고 불렀다.
모로아는 상대가 너무 빠르고 위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플라나를 사용할 수조차 없었다. 깡패는 매 순간 그를 날려버렸다. 그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사스케는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걱정했다.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시즈노는 즉시 사스케에게 끝까지 보라고 상기시켰다. 모로아는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깡패의 압도적인 힘은 모로아의 무기를 부러뜨리고 그의 손을 밟기까지 했다. 위태로운 상황.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모로아는 한때 가장 강력한 기사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여 작은 여동생에게 돌아가야 했다. 이때 사스케는 소리쳤다. 오빠는 가장 강력한 기사야. 이기면 사스키가 오빠에게 키스할 거라고. 모로아는 마침내 힘을 깨우치고 랑바비부와 결합하여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단 한 방으로 모로아는 그 깡패를 쓰러뜨렸다. 교장 선생님은 모로아의 힘을 알아차렸다. 고대의 드래곤의 힘이거나 전쟁에서 희생된 영혼들의 힘이다. 화려한 성인 모습이 나타난다. 부끄러워하는 소녀. 사스키가 형 모로아에게 보름달 밤에 약속을 지킨다. 그녀가 그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가 입맞춤한 입술은 어린아이의 입술이다.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 모로아에게 잃어버린 만화를 전달하고 있었다. 사스키의 여동생은 교장이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집 모퉁이에 갇혀있다. 교장은 모로아에게 그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인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모로아가 전투 중 사용한 다른 기술은 오래전에 등장했었다. 모로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교장이 일어나서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한다. 사스키를 잊지 말고 데려가라고. 그 아이가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여자아이와의 불운한 운명에 대해 모로아에게 경고한다. 사스키의 결박을 풀자 그녀는 모로아에게 빠르게 입맞춤을 요구한다. 시즈노가 와서 그녀를 문어 요정이라고 부르자 사스키는 얼굴이 빨개진다. 사스키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한다. 시즈노는 기회를 잡아 모로아와 뜨거운 입맞춤을 한다. 사스키는 그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진다. 금발 소녀가 만화를 전송한다. 이 장면을 보며 모로아가 여성과 관련된 정말로 불운한 사람임을 확인한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스키의 여동생은 부끄러워하며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 잠시 후 사스키는 모로아와 친구가 될 전화번호를 요청한다. 사스키가 가진 세 번째 전화번호에 여동생이 기뻐한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이때 시즈노가 다가와서 사스키와도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스키가 시즈노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을 때 그녀가 실수로 삭제해버린다. 사스키가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잘생긴 남자가 등장해 모로하와 시즈노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며칠 전에 모로아에게 사과하러 온 사스키의 형이다. 그곳은 학업 중 장학금처럼 월급을 받을 사람들을 모이는 곳이다. 졸업 후 백기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그 대가로 생사가 걸린 실전 시험에 참여해야 한다. 모로하는 월급에만 관심이 있어 즉시 동의한다. 시즈노는 예비팀에 배치된다. 사스키는 신나서 참여를 요청한다. 그러나 선배는 그녀의 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즉시 거절한다. 사스키는 슬퍼하며 도망친다. 시즈노와 모로하는 상급생들과 함께 연습에 참여한다. 선배들이 친절하고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명성을 넘어서 일본에서 많은 메타물리학을 처치한 그룹이 되었다. 모로하는 자신이 선배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시즈노는 그런 모로하에게 침착하게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긴 훈련을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다가 사스키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아이는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불만스러워했다. 즉시 기분이 좋아져서 모로하에게 오코노미키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시즈노는 매번처럼 방해하러 나타났다. 훈련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사스키가 반박하지 않고 그들이 쉬러 가도록 슬픈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주말에 두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시즈노를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스키는 뭔가를 이해한 듯 도망쳤다. 모로하가 화가 나서 시즈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시즈노가 자신 때문에 나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싫었다. 알고 보니 시즈노는 모로하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아서 그가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변호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모로하는 그녀가 오해를 받는 것이 불편했다. 그런 말 후에 모로하는 뛰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스키는 전화를 받았고 모로하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동생이 울고 있니? 사스키는 즉시 꽃가루 때문이라고 부인했다. 모로하는 그녀에게 달려가면서 주말에 오코노미키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사스키와 시즈노는 놀러갔다. 사스키는 모로하에게 S급이 되었으니 선물을 사주고 싶었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시즈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함께 쇼핑몰에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돌아다녔다. 피곤해진 시즈노는 크레페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사스키가 크레페를 사러 갔고 돌아오니 두 아이가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시즈노 옆에서는 형과의 전생의 아름다운 기억이 떠올랐다. 아름다운 광경은 오래가지 않았다. 물속에서 뱀 모양의 괴물이 올라와 여동생을 공격했다. 사스키는 겁에 질려 굳어졌다. 그러나 오빠를 생각하니 사스키는 용기를 내어 검을 들었다. 사스키는 시즈노와 두 아이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시즈노는 그렇게 하며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도와주는 마법을 사용했다. 사스키가 괴물을 베었지만 단지 외부 상처일 뿐 이 괴물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전투 위치를 바꾸고 사스키는 쇼핑몰 안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여동생은 기회를 잡아 검을 내리쳤다. 땅에서 수많은 뱀의 머리가 솟아올라 공격을 무효화시켰다. 다행히 시즈노가 달려와 막아주었다. 사스키는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눈앞의 상황은 어려워졌고 9개의 뱀머리가 솟아올라 시즈노는 고통스러워했다. 돌처럼 굳어져 사스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오빠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모로아는 밖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다. 선배가 괴물의 레벨이 너무 높아 구원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로아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너무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기억. 이러한 경험은 모로아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는 구조대의 도움 없이 두 친구를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사스키와 시즈노는 이미 지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괴물이 그녀를 잡아먹으려 할 때 한 용사가 달려왔다. 모로아가 거대한 뱀의 머리를 베어내고 두 친구의 눈앞에서 그것을 자른다. 시즈노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가 아직도 남은 힘이 있다고 상기시켜주며 질 수 없다고 말한다. 모로아도 점차 전생의 기억과 강력한 마법 문장을 떠올린다. 궁극의 기술을 지닌 쿠리카라, 9머리 뱀을 끝장내는 결정적인 일격. 눈부신 빛이 나타나고 모로아는 능숙하게 착지하며 그 뒤에 잘린 뱀고기를 남긴다. 두 소녀도 뱀정수에서 돌로 변한 저주가 해제된다. 선배는 사스키를 예비팀에 받아들이고 위기 속에서 모로아의 행동에 감사한다. 모로아는 시즈노와 자신이 전생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으려 한다. 낯선 남자는 시즈노에게 모로아에 대해 캐물어본다. 그는 어제 모로아가 괴물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았다. 시즈노는 자신과 모로아가 순수한 친구라고 단언한다. 이 만남 이후 시즈노는 마치 나무가지에 걸린 영혼처럼 된다. 사스키가 계속 부르자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사스키는 교장 선생님이 왜 어제 뱀 괴물을 처치한 세 사람을 발표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은 모로아 혼자서 해치운 것인데 밖에서는 이상한 외국 남자가 아이들이 그린 분필 그림에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사스키는 모로아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계속한다. 시즈노도 동의하며 모로아 외에는 아마 육수, 백기사 S등급의 6명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한 금발의 형도 가게에 들어와 그들 옆 테이블에 앉아 두 친구의 주목을 끈다. 이 남자는 영어로 말을 시작하며 종업원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다. 사스키가 도와주기 위해 일어섰지만 그는 일본어로 대답한다. 바로 그 후 그는 복잡하게 조리된 커피 한 잔을 요구하며 사스키는 이 외국 친구를 위해 극히 멋진 그러나 맛은 좋지 않은 음료를 주문해야 했다. 그 형은 한 모금을 마셨다가 너무 맛이 없어 바로 뱉어낸다. 모로아가 외국 친구에게 수건을 주려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순간 시간이 정지된다. 모로아는 눈을 깜빡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그 외국 남자만이 빠르게 움직이며 모로아에게로 다가간다. 사실 시간 정지와 관련된 능력은 없고 그 남자가 정말로 매우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전의 공격은 반응을 시험해보는 장난이었다. 그는 모로아에게 약간 실망하며 계산하고 떠난다. 시즈노는 그가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것을 알아챈다. 에드워드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왔고 오늘 그의 목표는 모로아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온다. 사스키는 크게 웃으며 자신의 형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작은 여동생은 모로아가 곧 S급으로 레벨업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즈노는 S급으로 레벨업하면 모로아가 세세히 관리될까 걱정한다. 삶이 산책하는 것조차 제약받고 여행이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사스키는 그런 상황에 놀라서 더 이상 오니짱과 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즈노는 그녀의 어리석음에 한숨을 쉬게 만들었다. 며칠 전 만화를 전했던 아이 마이아가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마이아는 일찍 능력을 깨달아 특별 수업을 받게 되었고 교장과의 친척 관계가 있다. 시즈노의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시즈노는 회장님의 여동생이다.
1학년과 2학년의 합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안내하길 원했다. 타나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모로아를 상대자로 선택했다. 그의 외진 행동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그가 셰르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관중석에서 마이아는 모로아를 열렬히 응원하고 에드워드는 계속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타나트는 모로아에게 뜨거운 불꽃을 쏘아보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모로아는 플라나를 사용해 마법을 막았다. 모로아가 공격할 때 타나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결정적인 일격이 경기를 즉시 끝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로아는 회장실로 갔다. 그렇게 그는 사랑스러운 마이아와 만났다.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모로아를 따라가며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시즈노 가문은 큰 권력을 가진 가문이다. 그녀 자신도 불행한 어린 시절 내내 가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훈련받았다. 모로아를 만날 때까지 시즈노는 조금 더 행복해졌다. 시즈노는 오빠와 교장과 함께 에드워드와 함께 지난번에 뱀 정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무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시즈노는 그들을 다 부수고 싶었다. 이후 시즈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잔디 위에서 자고 있는 모로아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안았다. 모로아는 자신이 자비로운 마녀와 함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얼음을 얼리는 능력을 사용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연인처럼 친밀하게 눈과 얼음으로 빛나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다. 생생하고 부드러운 꿈은 피부가 서로 닿는 것처럼 현실 같았고 꿈이 아니었다. 그 사실은 정확했으며 그의 손은 시즈노의 2개의 만두를 만지고 있었다. 해질 무렵 시즈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모로아가 자신을 키스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이 장면을 본 작은 여동생 사스키는 질투가 나서 그를 몇 대 때리려고 했다. 에드워드와 그녀의 하녀는 만남 후 계획을 세웠다. 오후에 시즈노는 아름다운 초록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모로아를 생각하자 꿈꾸는 듯한 보라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잘생긴 모로아 옆으로 걸어가며 머리카락을 다듬었다. 시즈노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오빠 타다노리는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모로아가 S등급에 오르고 싶어 하느냐고? 모로아와 두 소녀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는 혼자서 뱀 정령을 처치했다. 그렇게 모로아는 일본에서 2번째로 S등급이 되었다. 시즈노는 이렇게 하면 모로아가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막아섰다. 타다노리가 여동생에게 가문을 위해 침묵하라고 강요한다. 시즈노와 모로아가 방으로 들어간다.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해 형이 이기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모로아는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아이 방이 이렇게 쓸쓸하다는 것만 느낀다. 시즈노의 방에는 그녀의 사진 하나조차 없다. 그 뒤에는 그녀의 가문이 개인적인 취미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장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것들이다. 시즈노는 오직 잠자는 것만이 유일한 취미가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다. 모로아의 머릿속에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시즈노를 보았고 이 시즈노는 그가 좁은 감방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하게 그를 걱정해 주었던 사람이다. 이 시즈노는 그가 준 마법의 얼음에 행복해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시즈노는 답답함을 느끼고 함께 나가 바람을 쐬고 싶어한다. 높은 곳에 올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본다. 시즈노는 모로아에게 살짝 기대고 그는 거대한 가슴의 사자 마법사와 자신의 전생을 떠올린다. 애틋한 연인처럼 얽혀있다. 모로아는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시즈노는 집의 우울한 분위기가 두려워 동의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중에 서로 의지하며 침묵한다. 모로아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집으로 돌아온다. 길을 가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오토바이의 그림자를 본다.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청하고 혼자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 집사에게 음식 봉투도 받는다. 차의 주인도 즉시 드러난다. 전투를 위한 무기를 소환하며 모로아도 자신의 무기를 부른다. 모로아는 그 여자에게 공격받고 음식 봉투가 찢어지면서 방어적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전환한다. 잠시 기술을 주고받은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대한 가슴을 드러낸다. 그 여자아이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 영어로 욕을 하며 모로아와 결전을 다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쌍검을 2개로 나누기 위해 손을 대지 않게 한다. 그녀는 더 강력한 공격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모로아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는 기억해낸 슬로건을 외치며 무효화 기술을 꺼내든다. 동시에 그녀에게 옷을 찢어버린다. 쉽게 제압된다. 그 여자는 깊은 숲으로 도망친다. 에드워드는 타다노리에게 검사를 마쳤다고 알린다. 모로아는 승리했지만 에드워드는 세 사람 모두를 명단에 올리는 것만 고려한다. 모로아만 따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집에 돌아가자. 마이아가 모로아를 정중하게 맞이한다.
그녀는 이제부터 모로아의 룸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이 아기 시즈노를 가장 부드럽고 귀여운 베개처럼 여기면 된다. 교장의 결정에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시즈노의 집에서 타다노리가 그녀가 곧 유학을 떠나야 한다고 알린다. 시즈노는 열렬히 반대하지만 그녀의 형은 냉담하게 가문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시즈노는 슬픈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로하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눈빛에 조금의 기쁨이 떠올랐다. 비록 잠깐 기분이 나아졌지만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시즈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다시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샤스키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가득 담긴 도시락에 자랑스러워했다. 나머지 친구들은 꽤 간단하게 먹고 있었다. 시즈노의 카디 생선 샌드위치를 보고 모로아도 한 입 먹어보고 싶었다. 샤스키는 그들이 계속 키스하는 것에 소란스러워하며 모로하와 함께 먹고 싶어 했다. 모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었다. 이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며 시즈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난 후 시즈노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욕실에서 그녀의 하얀 몸매가 두드러졌다. 시즈노의 허벅지에 있는 화상 자국은 자신이 모로아 곁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느끼게 했다. 시즈노는 절망 속에서 울었다. 다음 날 샤스키는 교장 선생님께 모로아와 같은 방으로 옮기고 싶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방을 함께 쓰는 문제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샤스키는 시즈노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아가 그때 뛰어들어와 우루시바라 집에서 소식을 전했다. 시즈노의 형제와 에드워드의 만남이 시즈노의 유학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대화 중에 시즈노는 교장 사이먼에게 호출되었다. 반대편에서 실제로 모로아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시즈노는 자신이 유학을 간다고 고백했다. 모로아는 그녀가 원한다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녀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일임을 알았다. 시즈노는 자신과 우루시바라 가문이 서로에게 매우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해 형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전생에서 남긴 노예의 화상 자국은 이를 분명히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모로하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어떤 속박도 완전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즈노는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우울하게 식탁으로 돌아갔다. 시즈노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계속 들었다. 갑자기 모로아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혼자서 어제 괴물을 처치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자유를 잃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시즈노의 유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즈노는 그를 다시 만난 것이 이미 꿈과 같다고 말했다. 비록 유학을 가야 하더라도 함께하지 못했던 수많은 생의 시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로아는 시즈노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녀도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시즈노는 울며 모로하의 품으로 달려갔다. 전생에서 모로하가 그녀를 안아주던 방식처럼 노예 시즈노는 눈물을 흘리며 두 생에서 그녀를 묶고 있던 속박이 모로하에 의해 풀렸다. 타다노리는 그들을 막고 싶어 했다. 모로하는 시즈노를 안고 창문을 넘어 뛰어내렸다. 그때 마이아가 차를 몰고 와 그들을 도망치게 했다. 차 안에서 시즈노는 행복하게 크게 미소 지으며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함을 표현했다. 타다노리는 분노하며 에드워드에게 여동생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에드워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마이아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실력을 갖고 있다. F1 선수처럼 차를 운전하며 난폭하게 달리다가 타이어에 꽂힌 다트로 인해 차가 균형을 잃었다. 다행히 모로아가 마법으로 체인을 만들어 차를 멈추게 했다. 모두가 사고를 피했다. 하녀와 에드워드가 나타나 그들에게 시즈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로아는 솔로 결투를 요구했다. 모로아가 이기면 그는 S급으로 레벨업하고 시즈노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에드워드의 의도와 맞아떨어져 그는 재빨리 동의했다. 친구들은 두 소녀가 하녀와 싸울 때 무기를 꺼내며 모로아는 에드워드와 싸웠다. 모로아는 힘들게 싸웠지만 에드워드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이름값이 있는 S급, 힘이 너무 압도적이다. 두 소녀는 사스키와 시즈노가 그 하녀와 대결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강력한 힘, 마이아는 도망치며 에드워드의 마법을 파악하고 있었다. 모로아는 그를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행동이 빠르지 않아 그는 카페에서처럼 마법을 사용해 멀리 날려버렸다. 에드워드는 모로아의 능력에 실망하며 학교에서처럼 에너지를 보호막을 세웠다. 마이아가 그를 응원했다. 힘내. 이때 모로아는 이전의 의도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가 한없이 바보 같고 경험을 쌓지 않으려 한다고 느끼며 다시 돌진했다. 예기치 않게 바보는 에드워드였다. 그는 모로아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뒤로 돌아서 진양 쿠리카라로 에드워드의 검을 베어냈고
마지막 일격으로 결투를 끝내려 했다. 놀랍게도 에드워드는 아직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반짝이는 은색 갑옷과 현대적인 정교한 무기를 소환했다. 이쪽에서는 두 자매가 한여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산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속적인 공격이 화려하게 빛나며 승패를 가리지 않았다. 이때 여전히 예전의 말처럼 생각났다. 모로하는 전생과 아내 윤호가 세상을 지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이 구한 사람들은 더 많았다. 그 순결의 의식이 재현되었다. 모로하는 밖으로 나라가 중간에 금지된 마법으로 얼음 드래곤을 소환하며 모든 땅과 생명체를 얼렸다. 이때 에드워드도 얼음 속에 갇혔다. 그는 모로하를 자신의 7번째 동맹으로 인정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시즈노는 사스키의 보호 덕분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에드워드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찾아왔고 왜 모로하가 카페에서 자신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는지 더 물어보고 싶었다. 모로하는 사리가 느껴지지 않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기뻐하며 다시 한번 인정했다. 그는 S급에 걸맞은 존재다. 여름훈련을 하러 갈 시간이다. 모로하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태 누나가 그를 만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너와 함께 수영복을 사러 가고 싶어해. 가슴 큰 금발 언니도 기쁘게 응원해. 이로 인해 사스키는 걱정하며 모로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매력적인 수영복을 구입해 시즈노는 오빠가 모든 디자이너를 소집해 모로하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다. 타다누리조차 모로하를 안고 다닐 계획까지 세웠어. 수줍은 모모 언니를 만나고 수영모자를 고르며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선배를 부끄럽게 만들어 도망가게 해. 하지만 모로하는 모모를 놔주지 않아. 그는 쇼핑몰에서 선배를 따라가며 놀려서 모모가 부끄러워 눈물을 글썽이게 해. 교장 선생님 아래 모두를 모아 순간 이동 마법을 시전해. 이건 이 교사가 매일 한 번만 쓸 수 있는 중요한 힘이야. 학생들은 시원한 바닷가로 이동해. 댄스한 사스키는 매우 매력적이고 활동적이야.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죽는 줄 알았어. 사실 파도가 너무 세서 시즈노의 수영복이 날아가 버렸어. 시원한 청색 드레스를 입고 몸매를 드러내며 서 있어. 모로하 옆에는 핑크색 옷을 입은 마이아가 서 있어. 며칠 전에 티셔츠를 입고 나온 모모 언니를 보며 모로하가 아깝다고 느꼈어.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아깝다고. 회장님은 모모의 티셔츠를 벗겨 두 번째 빨간 속옷을 드러내게 해. 그때 부회장도 모로하 옆에 가까이 서서 놀려. 예상과 달리 부회장은 평범한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 회장님은 모두가 자유롭게 목표를 정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 사스키는 빠르게 목표를 정했어. 모모보다 더 빨라지겠다고. 그녀는 선배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선배는 사스키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꼈어. 하지만 여전히 동생의 제안에 동의했어. 대결이 시작됐어. 모모는 빠르게 사스키를 앞질렀어.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하자고 했지만 매번 질 뿐이었어. 그때 에드워드가 모로하를 호출했어.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며 에드워드는 육상회에 대해 알려주었어. 네가 S반에 올라가는 걸 러시아의 뢰왕이 반대하고 있어. 마이아는 그 뢰왕이 매우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어. 시즈노는 모로하를 이 문제에 끌어들여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모로하는 그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켰어. 마이아는 교장 선생님에게 즐거운 순간을 자랑스럽게 보냈어. 모로하 팀은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교장 선생님과 두 친구들은 용기 시험을 하고 있었어. 교장 선생님은 동생이 새 친구가 많아서 매우 기뻐했어. 마이아는 모로하와 사스키가 자주 몰래밤에 만난다고 특별히 알렸어. 사스키는 모모 선배보다 빨라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 한밤중 조용한 시간에 사스키는 오빠의 품에 기대어 있었어. 이건 모로하에게 전생을 떠올리게 했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운 기억에 대해. 내 여동생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전생의 모로하가 사스키를 전장에 내보내고 능력이 성장하면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항상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 모로하는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만약 모모를 이겨버리면 선배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과 같으니까. 모모는 팀의 속도왕으로 여겨지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사스키는 자신이 쓸모없고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사스키는 형과 대등하게 발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해. 모로하는 방법이 없어서 장난기 많은 동생에게 동의해야 했어. 사스키는 기뻐서 그를 꼭 안았어. 교장 선생님과 일본 지사장이 런던 회의에 가고 있었어. 지사장은 그녀에게 RKA와 BA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생들을 소집하라고 요구했어. 그동안 학생들은 바비큐 고기를 굽고 있었어. 사스키는 고기를 굽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어. 그녀는 모로하를 위해 요리 연습을 많이 했어.
모로아는 S급 6명을 한 곳에 모이게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어. 부회장 변태가 다시 한번 모로아를 기가 막힌 기술로 공격했어. 교장 선생님께서 봉인할 수밖에 없었어. 밤이 되자 모로하와 사스키는 연습을 했어. 그녀는 물 위에서 10m를 달리다가 넘어졌고 모모는 수백 미터를 달릴 수 있었어. 이는 그녀가 여전히 노력해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해. 시즈노와 마이아가 이를 보았어. 시즈노는 사스키에게 모로아를 며칠 빌려서 노력하라고 말했어. 더 이상 헛된 일은 하지 말라고. 바다에 큰 그림자가 나타났어. 사스키는 환영으로 착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름 캠프가 끝나기까지 이틀 남았어. 그날 밤 모두 불꽃놀이를 했어. 애는 기뻐했어. 마이아는 잊지 못할 경험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이야기했어. 마이아는 존재의 위기에 빠졌지만 교장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전생과 현재가 모두 자신임을 받아들였어. 모두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로아는 추가 폭죽을 가지러 갔어. 그 길에서 그는 아름다운 유카타를 입고 있는 시즈노를 만났어.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 그들은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란히 앉아 바람을 느꼈어. 모로아는 내년에 무엇을 하러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어. 시즈노도 함께 가고 싶어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어. 나를 소개해줘. 젊은 두 사람은 함께 밝은 달을 보며 행복했어. 육수회의에서 3명의 S급이 모로아를 특별 등급으로 승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 러시아와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의견을 내지 않았어. 그들은 모로아가 정말로 그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의 대표인 에드워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모로아와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끌어안았어. 괴물이 나타난다는 경고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 끔찍한 발톱 없는 닭다리를 가진 괴물이 일본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우두머리는 안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스트레커 팀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사스키는 괴물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모로아가 부드럽게 소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킨다. 괴물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아기 괴물들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상황은 더욱 위험해진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회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즉시 짐을 챙기고 시민들과 함께 대피하라고 강요한다. 사람들은 차례로 떠나지만 모로아 팀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때 러시아의 리더가 오만하게 크게 웃으면서 안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녀의 지휘관은 이것이 모로아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에드워드는 그들의 행동에 불만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로아와 세 소녀는 섬에 남아있으며 마야와 사스키의 설득으로 괴물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선배진도 싸우기 위해 남아있다. 그들뿐만 아니라 회장, 금발 부회장, 모모도 남아 셔팀의 구호를 외친다. 그들은 손에 검을 확고히 쥐고 300매니의 괴물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섬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계획이 세워진다. 모두 전투 자세로 준비하지만 괴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어리석은 형이 불꽃놀이를 자의적으로 터뜨려 괴물의 주의를 끈다. 모두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고 시즈노의 마법으로 괴물의 한쪽 다리를 얼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여러 종류의 마법에서 수천 개의 빛이 반짝이며 괴물을 공격한다. 괴물이 점점 무너져 내리자 친구들끼리 승리를 축하하지만 부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십만 개의 유충이 거대한 괴물에서 쏟아져 나온다. 회장은 무기인 활을 소환한다. 진도 여름 캠프를 목표로 자신의 검을 소환한다. 그는 괴물의 다리 부분을 용감하게 공격한다. 예전에 모로아가 그에게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충분한 정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진은 자신의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모로아는 높은 산에서 모든 이들의 노력을 지켜본다. 그는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음악을 크게 켠다. 그는 익숙한 검을 소환하고 진양 쿠리카라로 감싸서 괴물의 다리를 베어낸다. 그는 결단코 임무를 완수하여 이 거대한 존재가 더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괴물의 몸에서 나오는 유충들을 처리하는 데 열중한다. 모두가 이 거대한 곤충들을 최대한 많이 처치하려고 노력한다. 모모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간다. 양쪽 모두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모로하가 이 괴물의 머리를 파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머리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괴물은 등에 머리를 2개 가지고 있으며 등에서 튀어나온 부분마다 얼굴이 나타난다. 이 이상한 상황에 진과 모모는 즉시 모두 후퇴하라고 알린다. 괴물의 등에 있는 끔찍한 얼굴들이 동시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모두를 거의 쓰러뜨린다. 벌레들이 몸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이제는 사스키만이 버티고 있다. 그녀는 모로아의 말을 기억한다. 강한 의지와 정신은 차분해야 한다. 그녀는 플라나를 켜서 벌레들을 베어내며 사람들을 보호한다. 괴물은 고개를 돌려 사스키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내가 기억났다 라는 슬로건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며 모로아가 베어낸다. 괴물의 등은 사스키 쪽으로 달려가며 그녀에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후퇴하라고 한다. 사스키는 모로아가 괜찮다는 것에 감동하며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작은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모모는 그녀를 붙잡고 보호막에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모로아가 괴물의 등에 인장을 그려 즉시 폭발시킨다. 폭발이 퍼져나가면서 거대한 벌레의 몸을 산산조각낸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다. 마이아는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사스키와 모로아는 해변에 앉아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시즈노가 다가와 놀린다. 마이아와 부회장도 함께 와서 즐거움을 더한다. 타나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매우 기쁜 모습을 보인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음파에 맞고 나서 잠이 든 것은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모로아는 이 소란스러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에피소드의 시작은 러시아 유학생인 한 여학생. 아름다운 회색 눈을 가진 그녀가 의심스러운 연애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수업 후 모로아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러시아 친구는 정말로 자신만의 길이 있는 것 같고 서로 한번 스쳐봤을 뿐인데 고백한다. 모로아는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데이트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상한 모습으로 우울한 그녀를 보며 모로아는 마음이 아프다. 그는 먼저 친구가 되어보자고 요청한다. 반은 아름다운 러시아 미녀인 엘레나를 맞이하며 시끌벅적하다. 러시아 지부는 그녀를 리시아라고 부른다. 사스키는 러시아 행성에 대해 질문하거나 아빠의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넣어달라고 한다. 왜 엘레나는 그러지 않냐고? 엘레나는 침착하게 자신은 부모가 없고 성도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반 전체가 조용해진다. 시즈노는 일어섰고 엘레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탐색 납치, 심지어 암살인가? 엘레나는 단순히 모로아와 친해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이 대답은 사스키의 뒤틀린 모드를 활성화시킨다. 여동생이 울며 엘레나에게 고발하러 뛰어갔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옆으로 밀쳐내고 자신의 고백 여정을 계속 이야기했다. 사스키는 난리가 났고 아버지가 왜 엘레나가 모로아에게 접근했는지 여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물었다. 그때 엘레나는 감탄하며 모로아의 여동생이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사스키는 코를 부풀리며 싸움을 잇고 기분이 좋았다. 시즈노가 나서서 엘레나에게 왜 모로아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바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엘레나는 그것이 번개 같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지만 시즈노는 이 어리석은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레나가 반박하자 모든 것이 세 마리 오리처럼 어리석다고 대답했다. 교실이 난리가 나서 모로아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다. 연습 시간에 선배 타키와 금발의 소피가 체인으로 싸우고 있었다. 타키가 완전히 우세했지만 소피는 부드러운 가슴으로 반격했다. 모두가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모모 선배는 모로아의 고백에만 관심이 있었다. 모모뿐만 아니라 마이아와 교장 선생님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졌고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새로 전학 온 학생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투가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타키가 날카로운 거미줄로 광법을 펼쳤다. 하지만 소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을 뚫고 나갔다. 그녀의 몸을 감싸는 열기가 소피가 그 실을 마치 얇은 철사처럼 쉽게 자를 수 있게 했다. 입고 있던 의상도 더 쉽게 찢어졌다. 소피는 나체가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타키는 화가 나서 선배를 한 대 쳐서 기절시켰다. 수업이 끝난 후 엘레나는 모로아를 찾으러 갔고 두 친구는 매우 의심스러워했다. 엘레나는 내일 모로아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스키는 당연히 반대하며 시즈노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즈노는 바빠서 모든 것을 사스키에게 맡겼다. 엘레나는 늦게 도착했는데 속옷을 혼자서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소녀의 고양이 귀메이드 복장이 너무 화려해서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엘레나는 모로아가 자신의 의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해했다. 그때 사스키가 모로아에게 전화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제 데이트는 엘레나와 모로아 단 두 사람만 남아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녀는 맥도날드 매장을 보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여기 음식은 훈련소의 밥보다 훨씬 맛있고 풍미가 깊었다. 사비에르가 자주 먹던 것과 학교 음식과는 달랐다. 평화롭고 러시아보다 부드러웠다. 이 슬픈 이야기를 들은 모루아는 엘레나에게 친구를 소개하고 싶었다. 그녀는 모루아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사실 모루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엘레나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모로아의 행동이 엘레나에게 에드워드를 생각나게 했다. 하지만 곧바로 모로아가 화를 내며 반대했다. 이쪽에서는
시즈노가 자신의 한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즈노는 가문의 영향력을 이용해 에드워드를 알아보고 있다. 엘레나가 모로아에게 키스를 요구하며 입을 쭉 내밀었다. 그녀는 사진을 찍는 커플들이 모두 키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로아가 열렬히 저항해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엉망이 되었다. 다시 인형을 잡으러 가면서 엘레나는 귀여운 선물 앞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것은 전투 애니메이션의 열쇠고리였다. 잠시 후 그들은 손을 맞잡고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나 잠시 후 엘레나의 손은 모로아의 손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허리로 들어갔다. 시즈노는 15세 소녀 사냥꾼에 대해 더 조사하고 있다. 모로아가 엘레나에게 음료수를 사주며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다. 모로아는 어린 시절에 삼촌과 공을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모로아는 엘레나의 남동생을 만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 밤이 되자 엘레나는 콜라드라는 이름의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를 약점으로 공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까마귀는 단호하게 동의했다. 왜냐하면 모로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엘레나는 라스에게 남동생과 함께할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내일 아침 학교에 가면 엘레나의 사물함에 편지가 꽂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즈노의 밤에 도전하는 편지였다. 시즈노는 엘레나가 사냥꾼이며 뇌왕의 주요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레나가 생각할 틈도 없이 시즈노는 변신했다. 엘레나를 얼음으로 공격하는 주문을 썼다. 엘레나는 전혀 움츠리지 않았다. 시즈노를 막아내며 주저없이 얼음 드래곤 나그비스를 소환하고 연속적인 얼음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 엘레나는 그저 쓰러져 시즈노가 너무 강하다고 후회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악마검을 소환해 얼음 드래곤을 쫓아냈다. 러시아 소녀는 즉시 시즈노를 제압하고 칼을 들고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시즈노는 관을 보며 여전히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엘레나가 그녀의 얼굴에 경고로 흉터를 남기려 하자 시즈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로아가 자신에게 흉터가 생겨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엘레나는 잠시 멈췄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싸움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러시아 소녀는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쳤다. 시즈노는 새로 전학 온 그녀의 마음속에 진동을 느꼈다. 엘레나와 시즈노가 동시에 학교를 쉬는 이상한 날이었다. 사스키가 조금 있다가 두 여자아이를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로아가 시즈노를 방문했다. 다친 아름다운 친구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시즈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모로아에게 사냥꾼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사비어를 죽이기 위해 훈련받고 마나와 플라나를 얻기 위해 독특한 악마검으로 무장되어 있다. 중요해. 엘레나는 그중 한 명이야. 여기로 파견된 암살자야. 엘레나의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떠오르자 모로하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붕대 감긴 다리와 시즈노의 확신에 찬 말에 모로아는 슬프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시즈노는 모로아에게 아무 말 없이 싸우러 나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모로아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에만 기뻐했다. 엘레나가 암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로아는 그 러시아 소녀가 완전히 나쁘지 않다고 굳게 믿었다. 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 아이를 쫓는 엘레나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허벅지에 큰 상처에서 오는 고통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시시아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러시아 조직에서 엘레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말하는 붉은 눈의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왜 그녀가 시즈노를 죽이지 않고 온건하게 대했냐고 따졌다. 대답이 없는 생각에 엘레나는 고양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며 가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고양이를 내보내자마자 모로하와 사스키가 찾아왔다. 엘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피했다. 갑자기 사스키가 창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때 엘레나는 그들을 방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었다. 모로하는 그녀의 다리를 붕대 감는 동안 사스키는 그녀를 위해 토마토 수프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모로아와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가졌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에 엘레나는 그들이 혈육이 아닐까 궁금해졌다. 모로아는 그들의 전생이 마법의 형제였고 이렇게 함께 재생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에게 엘레나와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법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러시아 소녀의 회색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비 오는 날 버려진 흰머리의 아기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며 밤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모로아의 따뜻한 손길이 엘레나의 차가운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마이아가 모로아가 요리하는 동안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다.
또 다른 한 명이 요리 중인데 부엌이 타버릴 정도로 그녀는 울면서 양파를 썰고 국소티 폭발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사스키는 오늘 러시아 음식을 요리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 맛있어서 작은 여동생이 음식을 가져와 모두를 초대했고 까다로운 엘레나도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그날 오후 금발에 다가가 엘레나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에게 일본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일본 지사로 완전히 옮길 계획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여기서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검은도를 다시 생각하자 엘레나는 한 번 더 남동생을 배신할 수 없어서 망설였다. 이 말을 하고 모로아가 들어왔다. 엘레나는 기쁘게 그에게 달려가서 부탁했다. 다음 휴가에 자신과 데이트해달라고. 시즈노는 모로아가 오늘도 데이트가 있다고 사스키에게 전화하며 걱정했다. 누가 알겠는가 사스키는 그가 엘레나와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저 커플이 세 걸음 걷자마자 엘레나가 주저없이 웃었다. 검은 슈퍼 전투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검인 뱀파이어 검으로 모로아에게 도전했다. 즉시 사스키와 시즈노가 두 친구를 보며 그곳에 도착했다. 들어가려 하자 금발 머리에 무리가 막았다. 알고 보니 미는 일본의 손을 이용해 러시아의 암살자를 제거하려고 했다. 완벽한 정치 음모였다. 사스키는 빠르게 소피에게 도전하여 시즈노가 모로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엘레나의 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플라나를 흡수할 수 있어 모로아가 거의 방어만 할 수 있었다.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지만 검에 닿지 않았음에도 플라나가 흡수되어 모로아가 궁지에 몰렸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엘레나가 모든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죽일 마음은 없었다. 밖에서는 사스키가 선배 소피의 옷에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작은 여동생이 훨씬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엘레나가 모로아와 기차 선로에서 싸우고 있다. 여전히 기억해라는 슬로건으로. 그는 힘든 전생의 검도 싸움을 떠올렸다. 그는 모든 플라나를 회수하고 완전한 상태로 나섰다. 밖에서는 사스키가 선배에게 큰 주먹을 맞아 울고 있었다. 기억의 흐름과 전생의 기억이 그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다. 찢어진 옷에도 불구하고 사스키는 선배의 무기를 부수고 그녀도 패배를 인정했다. 이쪽에서는 엘레나가 어떻게든 모로아를 이길 수 없었다. 플라나를 사용하지 않자 모로아는 엘레나의 그를 죽이려는 노력은 아마도 남동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남동생을 외신의 손에서 구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모로아의 설득에 엘레나는 마침내 흔들렸다. 이때 시즈노도 도착하여 그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알렸다. 여기에는 동생이 없기 때문이다. 아기 엘레나는 항상 외롭고 혼자였다. 그녀는 동생에 대한 기억도 없으며 모든 것은 러시아 정부의 무서운 세뇌 때문이었다. 콜라드가 나타나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정정했다. 그로 인해 엘레나는 우울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던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 순간을 틈타 콜라드가 엘레나를 빼앗고 모로아에게 달려들었다. 콜라드는 현재 모로아가 엘레나를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레나의 힘을 사용하여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었다. 모로아는 더 이상 악마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플라나를 방출했다. 전생의 검을 소환한 후 악마검을 베어냈다. 동시에 콜라드의 더러운 영혼과 엘레나의 심장을 가두고 있던 검은 돌을 찢어 그녀를 구했다. 그는 엘레나에게 자신을 위해 계속 살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엘레나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다. 레시는 자비 없이 강요했다. 타나렌의 부하가 임무를 망쳤다. 다음날 엘레나가 가방을 들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모로아가 그녀를 안고 신비롭게 속삭였다. 죽은 자 곁에서 자. 거대한 러시아 남자가 다리를 건너는 차에 낯선 사람이 길을 막았다. 그는 그 남자가 블라디보스토크 책임자인지 물었다. 그가 맞다고 확인하자. 신비한 인물이 모로아로 드러났다. 그는 뇌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무시하고 거대한 판으로 즉시 대결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장막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주인공의 힘과 생각났어 라는 대사로 인해 이 러시아 곰은 모로아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력한 능력을 새겨내려 쓰고 남자 쪽으로 직선으로 빛을 발사했다. 5분 동안 방어한 후 장막이 무너졌다. 러시아 곰은 패배했다. 남자 한여가 그를 죽였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절대 누군가가 죽게 두지 않겠다고 확신했다. 악의 불꽃이 천천히 도착했다. 에드워드의 명령으로 언니가 모로아를 여권과 가짜 비자로 호위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도 러시아 정부와의 결투에 흥미를 느껴 동의했다. 지하에서 아버지가 죄수를 조사했다. 그는 뇌왕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모로아는 화나거나 신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위치와 다음 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러시아 고명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정말 순진하다고 비웃었다.
아마도 태평양의 행복함이 그를 바보로 만든 것 같다. 모로아는 아무 말 없이 칼을 그의 배에 찔렀다. 모로아는 그에게 전생에 대해 꿈꾸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꿈들 속에서 오직 애미만 있었다. 모로아는 혼자서 싸웠다. 그는 피 튀기는 전장에서 혼자였다. 모로아는 그에게 추가로 발차기를 했다. 그는 이들로부터 뇌왕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A급 부하들일 뿐이다. 하지만 지역 A급 부하들을 모두 처치하면 뇌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패배한 모든 자들은 뇌왕에게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죽기도 한다. 그래서 모로아는 정말로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바보들은 다르다. 그 남자는 뇌왕에게 자신의 패배를 보고했다. 모로아의 공격은 그의 장막을 부수기만 했고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뇌왕이 진정한 가장 강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치명적인 한 방을 요청했다. 갑자기 뇌왕이 즐거운 마음으로 번개용의 모습을 취했다. 그를 죽였다. 그 남자는 행복하게 타오르며 죽었다. 나는 모로아가 뇌왕을 찾기 위해 다음에 찾을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의 모든 부하를 불러서 그를 찾도록 하라. 배에서 모로아와 하녀가 잠잘 준비를 했다. 잠시 후 하녀는 깨어났다. 몰래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서 심지어 정장을 갈아입었다. 모로아가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집에서는 사스키와 엘레나가 탈의실에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모로아의 여동생이 되고 싶어서 시즈노는 그들이 이 어리석은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쟁터에 있는 모로아는 이미 많이 지쳤다. 수업이 끝나고 마이아가 그들이 수업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룸메이트가 그리워서 약간 우울한 기분이다. 하지만 사스키는 그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모로아의 입장에서는 그가 뇌왕의 부하와 싸우러 가야 하는 날이다. 밤이 되자 아름다운 하녀가 에드워드를 꿈꾸며 베개를 안고 있다.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로아는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며 크르노 야시격에 빠르게 도착했다. 그는 적이 8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녀의 정보에는 7명밖에 없었다. 이 이상한 점은 그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로아는 멀리 있는 숲으로 달려가서 모두 드러내고 전투를 시작하라고 했다. 기산역의 수장도 사실 전투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너 가지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기를 바랐지만 물론 모로아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얼음 공격을 피할 새도 없이 그는 쌍둥이 자매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왕에게서 너가 어제 남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매우 증오하고 있었다. 이 쌍둥이 자매는 분신을 2배로 늘려 4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갑자기 불꽃이 튀어 2 자매를 태우려 했다. 그는 재빨리 그들을 위해 불을 맞고 그들을 밀쳐냈다. 독이 뿜어져 나올 때 한 명의 괴상한 가면을 쓴 자가 그를 암살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간신히 공기를 얼리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 후 빠르게 돌아서 그를 기절시켰다. 역의 수장이 하늘에서 다시 공격해왔다. 그들은 고의로 그를 이 전투지역으로 유인한 것 같았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그를 처치하고 2명의 하녀가 결계를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4명을 처리했다. 모로아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공격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그녀는 모로아가 그 쌍둥이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모로아는 그녀를 더욱 부드럽게 한 대치며 넘어뜨렸다. 쌍둥이가 돌아오자 각자 한 대씩 맞고 기절했다. 하녀는 정말 8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1명은 긴 망토를 입고 있었고 그는 괴상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거울에는 뇌왕이 거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이 비추어졌다. 모로아는 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번개 드래곤이 나타났다. 번개가 내려치며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찰 정도로 강력했다. 모로아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사스키 공주는 뛰어오르며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불의 드래곤이 사람을 태워주기로 할 때 그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자무의 마녀가 깨어나 떨어질 준비를 했다. 그는 비통하게 소리치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지 말라고 애원했다. 깨어난 그는 알고 보니 어젯밤 모로아가 공격을 받자 엔젤라가 재빨리 뇌왕과의 연결을 끊는 거울을 부수어 그 공격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부하도 매우 빠르게 퇴각했다. 엔젤라는 모로아를 업고 돌아왔고 모로아의 상태는 매우 나빠서 온몸에 번개가 퍼져 있었다. 그래서 엔젤라가 옷을 벗고 너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마법을 사용해 주었어. 너는 엔젤라의 도움에 감동했어. 갑자기 한 누나가 문을 열고 상황을 물어봤어. 남자와 여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누나는 2 사람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나가겠다고 했어. 그 누나는 카티아, 러시아와 일본의 혼혈로 다른 지역의 수장이지. 그녀는 2 사람을 오래 관찰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찾았어. 카티아는 모로아가 어떤 수장도 죽이지 않는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에 전투를 피했어.
그녀는 너가 친구 유리를 로이 왕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카티아는 러시아의 세이비어들이 보통 고아라서 그들에게 나쁘게 대한다고 말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로이 왕은 그 점을 이용해 아이들을 전투에 몰아넣었어. 서로 생존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승자는 그녀의 하수인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엘레나가 생각났어. 카티아는 로이 왕이 드 카트린 박스에 있다고 알려줬어. 하녀가 몰래 전화를 듣고 있을 때 마침 모로아가 나왔어. 그녀는 카티아를 만나는 것이로 이 왕의 하수장들을 죽이지 않은 목적이냐고 물어봤어. 모로아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신이 될 거라고 웃으며 말했어. 그는 단순히 여기에도 좋은 사람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수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엔젤라는 자신의 동료에 대한 신뢰로 미소를 지었어. 모로아는 카티아를 한 대 쳐서 기절시킨 뒤 차로 돌아갔어. 두 사람은 시원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 모로아는 엔젤라가 마지막 전투에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 그는 전투를 하면서 엔젤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번 전투는 혼자로 이왕과 싸울 거야. 엔젤라는 너를 정말 싫어한다고 말했어. 모로아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극도로 좋아한다고 하여 하녀가 얼어붙었어. 로이 왕은 정말로 무자비한 여자야. 그녀의 충직한 하수인이 실패해도 예외는 없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거야. 이 무서운 여자가 문으로 나와 모로아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어. 그는 멀지 않은 산의 빈 땅에 서 있었어.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렸어. 로이 왕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인쇄된 주문을 썼어. 다양한 종류의 번개 군대가 있는 뇌전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 흑색부 13식 중 하나인 모로하는 과거의 강력한 검을 소환하여 적들을 하나하나 베어버렸어. 그는 번개짐승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어. 혼자서 전군을 처치했어.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고 로이 왕은 전략을 바꿨어. 모로아가 괴물을 베었을 때 금발의 롤리의 모습이 나타나 악마의 검을 들고 달려왔어. 세이비어 군대가 모두 그를 향해 검을 겨누고 있었어. 번개 짐승들은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세이비어들을 공격했어. 모로아는 번개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소년을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갑자기 모로아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 금발의 여자가 중력을 사용하여 그를 바닥에 붙잡아 두었다. 틈을 타서 군대가 달려들어 공격을 시도했다. 다행히 시녀가 제때 구출해 주었다. 뛰어오는 적을 차버리고 모로아 뒤에는 카티아와 시즈노, 사스키가 텔레포트했다. 도착하자 그녀는 군대에게 더 이상 뇌세척 지령을 따르지 말라고 설득했다. 금발의 리리틀이 친한 친구 카티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엘레나가 순간이동해 목에 걸린 흑석을 빼앗았다. 유리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예상대로 그들은 그 흑석에 의해 뇌세척당했다. 흑석이 사라지자 모두가 합심해 뇌왕을 공격했다. 두려워하던 여자는 정부에 연락하기 시작하며 드 카테린 비엑스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우마왕을 소환하는 노래를 불렀다. 공중과 지하에서 강력한 방어력을 지닌 존재였다. 이제 이 거대한 보스까지 추가되면서 그녀의 무서움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모로아는 힘을 다해 세 가지 스킬을 조합하여 거대한 공격을 뇌괴물에게 가했다. 그러나 그 괴물은 전혀 상처 입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번개를 발사하며 얼음산을 휩쓸었다. 아슬아슬한 순간 모로아는 익숙한 말 기억났어 라고 외치며 과거의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법 보화를 적어내며 검은 물이 솟구치고 모든 것을 잠식했다. 다행히도 소녀들은 숨을 곳을 찾았다. 그때 모로아는 물줄기를 조종하여 뇌괴물을 부수고 우마왕을 조각조각 내버렸다. 뇌신은 공식적으로 패배하고 모든 신하들은 떠나갔으며 뇌신은 고독하게 빈성에 남아있었다. 모로아가 그녀 앞에 섰다. 그러나 이 멍청이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를 치려 했다. 예상치 못하게 모로아는 그 작은 번개를 물로 부숴버렸다. 그때 뇌신은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심지어 그를 위해 노예가 되겠다고 했다. 단지 살기 위해서. 뇌신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지 말라고 애원했다. 모로아는 이 말에 화가 나서 그녀가 다시는 무엇이든 빼앗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맑은 물이 독재체제의 모든 오염을 씻어내며 무너졌다. 교장은 모두가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이아는 사랑하는 룸메이트 모로아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뻤다. 오늘 맑은 하늘은 다가올 영원한 차가운 밤이 세상을 덮을 준비를 하고 있어 잠시만 아름답다.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는 동안 마이아는 내일 모로아가 텔레포트로 돌아오는 것에 슬퍼했다. 그녀는 룸메이트가 그리워 눈물을 글썽였다. 교장은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모두 함께 온천에 가서 긴장한 전투 후에 휴식을 취했다. 더욱 긴장한 것은 안젤라 하녀의 큰 가슴이 모로아에게 금지된 마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바탕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강처럼 되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 강을 모로하 강이라고 부르려 했다. 모두가 안젤라에게 더 이상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쉴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카티아는 두 사람 모두 함께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 서로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자고 위로했다. 이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모로하의 여자친구들은 시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특히 두바보 엘레나와 사스키는 친밀하게 모로하를 오니짱이라고 부르며 경쟁했다.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격투 대회에서 그들은 과일을 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 뜨거운 물을 수채보에 열기를 더하고 있어. 못 견디는 사람이 먼저 지는 거야. 방은 너무 더워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모로하, 시즈노, 그리고 두 친구만 남아 실력을 겨루고 있어. 사스키와 엘레나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듯 더 많은 도전을 하며 운동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어. 사스키가 가까스로 이겼지만 결국 쓰러져 기절해버렸어. 시즈노는 두 친구가 너무 더워져서 고기가 되어버릴까 걱정하며 얼음마법을 사용했어. 하지만 너무 세게 해서 그들이 얼어버렸어. 두 친구는 감기에 걸려 집에 앉아있어. 그런 와중에 모로하와 시즈노는 함께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 모로하는 긴 여행 후 특별히 즐거워 보여. 엔젤라와 함께 있는 두 사람, 시즈노는 사실 매일 모로하에 대한 소식을 교환해왔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모로하도 자신의 이상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정체불명의 괴물이 조금씩 모로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어. 시즈노는 모로하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가 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진지하게 경고했어. 그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징후일 수 있어. 에드워드의 사무실에서는 모두 모로하가 뇌신을 이긴 것에 주목하고 있어. 아누는 갑자기 고통에 시달려. 새로운 괴물이 나타날 조짐이야. 모로하 일행은 귀국 준비를 하고 있어. 사스키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모로하가 전화를 받았어. 마이아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어. 한 명씩 나왔지만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은 없었어. 모로하가 귀국하지 않자 마이아는 실망했어. 크게 울었어.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날 오후 사스키는 옥상에서 마이아를 위로했어. 그녀는 매일 혼자 자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어. 심지어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어. 사스키는 그녀의 그리움에 공감하는 듯했어. 작은 여동생 마이아는 에드워드와 함께 자러 갔어. 엔젤라에게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어. 모로하가 괴물을 물리쳤지만 아누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어. 아누의 상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아파오고 있어. 이건 에드워드에게 아주 나쁜 예감을 주고 있어. 사스키와 같은 방에 있지만 마이아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 사스키가 그녀를 위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모 언니가 함께 자고 싶다고 문을 두드렸어. 사스키가 방금 동의했더니 뒤이어 시즈노가 들어왔어. 그녀는 이 중간 크기의 방이 조금 작다고 비판했지만 같이 자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말싸움을 시작할 틈도 없이 사스키는 소피 언니가 함께 자고 싶다고 들어온 것을 맞이했어. 그 다음은 엔젤라 하녀야. 이후로 엘레나도 지루함을 느끼고 왔어. 마지막으로 변태 회장 언니가 섹시한 성인용 잠옷을 입고 함께 자고 싶다고 했어. 방이 갑자기 시끄러운 시장처럼 변했어. 그들은 심지어 간식도 가져와서 먹고 있어. 마치 집에 있는 듯 자연스러워. 이런 밤에 함께 자는 건 전설의 베개 던지기 게임이 빠질 수 없어. 사스키가 멍하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즈노가 얼굴에 베개를 던졌다. 모두 함께 베개 던지기를 하며 우울해하던 마이아도 많이 즐거워졌다. 그룹이 늦게까지 놀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사스키는 신비한 괴물의 눈이 떠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흉악한 입을 벌렸다. 그녀는 일어나 시즈노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무 창피해서 다시 누웠다. 세 사람은 모로하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상황이 심각하다. 아니, 통증 속에서 깨어나 에드워드를 불러 괴물이 이제는 단순한 괴물이 아닌 고룡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전 세계에 하늘에 기괴한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붉은 빛의 광선이 내려오고 거대한 고룡이 지면에 착지했다. 수어에 속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대피했다. 모로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괴물은 활개를 치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이쪽에서 오랫동안 사스키는 불길한 예감에 극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S급 친구가 없어서 여학생 회장이 그의 지부를 대신하여 스트레커를 지원하기로 했다. 팀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드래곤은 지난번의 괴물보다 크지 않다. 그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다. 교장은 마이아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 거대한 드래곤은 이전의 괴물들과는 다르게 멍청하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비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하늘로 날아올라 불덩이를 연속으로 쏘아 숲을 태웠다. 괴물은 사스키를 겨냥했다.
그녀가 넘어지는 사이 그것은 빠르게 달려들어 그녀를 잡아먹으려 했다. 변태 부회장은 이번에 재빨리 드래곤의 등짝에 불꽃을 쏘아 그것의 의도를 방해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모두에게, 이 거대한 생물에게 가장 강력한 기술로 공격하자고 외쳤다. 빛의 줄기가 드래곤을 향해 연속으로 발사되었지만 모든 공격은 그것이 역마법으로 무효화했다. 이는 드래곤이 이곳의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이 드래곤은 다시 불꽃을 내뿜으며 숲을 태웠다. 모로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소녀를 죽인 자가 바로 이 드래곤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사스키를 태워버리고 시즈노를 얼음 속에서 부수어버렸다. 혼란스러운 광경. 거대한 드래곤은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고 더욱 넓게 휩쓸고 있었다. 교내의 학생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교장은 산에 올라 정각 12시에 순간이동 기술을 재가동하기 위해 기다렸다. 듀아는 기회를 잡고 드래곤을 뒤에서 기습하려 했으나 드래곤은 뒤로 날아가 그를 튕겨냈다. 그는 땅에 엎드려 불꽃에 휩싸일 준비를 했다. 다행히 부회장이 진의 성격을 알았다. 명령을 저항하여 그를 위해 방패를 세웠다. 하지만 방패를 내리자마자 용이 불을 뿜어냈다. 엄마는 사스키를 보호하려고 달려가서 등 부상을 입었다. 선배는 작은 여동생 사스키의 품에 쓰러졌다. 연이은 불비가 집을 태워버렸다. 공간은 진정한 화영장이 되었다. 마이아조차도 불에 탄 벽이 쓰러지는 위기에 처했다. 교장 선생님이 제때 소녀를 도와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마이아는 교장 선생님을 치료하려 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은 마이아에게 즉시 이동 마법을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마이아는 떨며 마법을 계속 쓰지 못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신뢰와 마지막 힘이 이 귀여운 아이에게 전해졌다. 일어나서 임무를 마무리하라고. 엘레나와 사스키는 거대한 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달려갔다. 다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려고 각자 할 일을 했다. 작은 마이아는 이동 주문을 열심히 쓰려고 했다. 그런데 용이 그녀에게 달려와 잡아먹으려 했다. 마이아는 두려워서 손이 떨려서 쓸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장대한 갑옷을 입고 한 방을 막았다. 에드워드는 마이아를 걱정하며 계속 이동 주문을 완성하라고 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법이 성공했다. 모로아가 도착했지만 평소와 달리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시즈노와 안젤라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거대한 용이 이곳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지만 매우 느리게 공격하고 있었다. 마치 장난치듯이 또는 이 거대한 생물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엘레나를 밀쳐내고 거대한 용은 사스키를 끝까지 추격했다. 용은 정통으로 불을 뿜어내어 사스키가 피할 수 없게 했다. 그녀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모로아가 그녀의 쪽으로 향하는 불길을 재빨리 날려버렸다. 결국 모로아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그가 전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소녀에게, 사스키와 시즈노. 이것은 전생의 원한이 되었고 오늘 그는 직접 해결할 것이다. 모로아는 용을 공격하기 위한 마법 인장을 그렸지만 거대한 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것을 해제했다. 공격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모로아는 자신의 플래너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괴물의 위험한 공격을 막는 데만 사용되었다. 거대한 용은 또한 큰 음파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무너뜨렸다. 모로아는 아프면서 점점 땅으로 내려갔다. 그는 부서진 검으로 일어섰지만 괴물은 그의 뒤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입을 벌리고 수천 마리의 거대한 유충을 그에게 날려보냈다. 거대한 용은 모로아가 만난 모든 종류의 괴물을 합쳐서 그를 공격할 수 있었다. 모로아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베어냈다. 그가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용은 그가 사랑하는 두 소녀 뒤로 날아가 그들을 돌로 만들었다. 모로아는 절망하며 용이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불로 태워 죽인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마녀 아내를 감싸던 얼음 장벽을 부수었을 때 부모님의 죽음과 얽혀있던 고통이 모로아의 가슴 깊이에서 느껴진다. 힘이 몸에 새겨진 드래곤의 모습. 그가 풀 수 없는 마법들이 있다. 모로아는 자신을 잃어버린다. 엘레나가 그가 예전의 자신과 같은 살인 기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모로아는 자신의 수십 가지 마법을 드래곤에게 새긴다.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사스키와 시즈노는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한 조롱을 들었다. 사스키는 무력한 약함을 느끼고 형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 형이 자신을 위해 전투에서 홀로 남겨진다면 자신은 그저 기다릴 뿐이다. 만약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형은 전투에서 혼자일 뿐이다. 시즈노는 모로아의 마음을 느낀다. 그녀는 노예에서 그와 함께 죽음의 세계를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 누워만 있다면 그 모든 은혜를 영원히 저버릴 것이다. 두 사람은 모로아의 슬로건을 읽는다. 기억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든다.
마음 깊이에서 모로아는 따뜻한 손길을 느낀다. 사실 두 전생의 연인이 그의 인성을 깨웠다. 또한 조각상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두 연인은 전생의 모습을 되찾았다. 모로아는 두 전생을 통합한다. 모든 전생의 기억이 그 자신으로 융합된다. 스트레커 팀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다. 전사들이 작은 벌레들을 처치하고 마법을 해제한다. 거대한 드래곤의 공격으로 인해 세 명은 마지막 주문을 쓰기에 집중할 수 있다. 한여가 재빠르게 드래곤의 눈에 찔러 넣어 마법 해제를 막는다. 전투를 보며 단이 다시 상황을 되찾는다. 다행히도 누나가 교장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모로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교의 영웅이 전투에 돌아와 희망을 가져왔다. 괴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음파 공격으로 모두를 약화시키려 고함친다. 에드워드가 견고한 갑옷으로 모로아를 보호하며 빨리 기술을 완성해 라고 격려한다. 두 연인은 전생의 사랑을 꽉 안고 모로하의 마지막 기술인 7색깔의 빛나는 검을 세운다. 한 연인이 내려와 끝없는 환상의 공격을 만들어낸다. 드래곤은 완전히 패배하고 거대한 마법의 원천에서 흰빛 하늘이 밝아져 어둠을 지운다. 그 괴물이 가져온 빛은 영원할 것처럼 지속된다. 병원에서 아는 다시 한번 모로아가 불사의 고대 드래곤을 물리쳤음을 깨닫는다. 에드워드와 안젤라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떠나기 전에 모로아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법무지부의 책임자와 작별한 후 두 친구는 잠시의 공간이 생기자 사스키가 모로아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즈노가 끼어들어 사스키를 문어라고 놀려서 보상이 끊겼다. 잠시 후 학교로 걸어가던 중 시즈노도 모로아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다. 모로아도 능동적으로 입맞춤에 응했지만 사스키가 끼어들었다. 모로아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며 두 친구가 그의 양쪽 뺨에 입맞춤을 했다. 모로아는 너무 부끄러워서 구르기 시작했다. 이제 학교는 엉망이 되었고 샤팀의 모든 사람들은 두 러시아 친구들인 줄리와 카티아와 함께 즐겁게 축하했다. 교장 선생님은 모두가 정말 잘 해냈다고 축하해 주었다. 벽가의 핀 꽃은 강한 생명력으로 이곳 사람들의 고난을 이겨내며 굳건히 솟아오르는 듯했다.